방콕 시내 한복판, 한국 기업들이 세워놓은 디지털 인프라가 하나둘 철거되고 있습니다. 한글로 된 공공 안내문은 모두 사라졌고 한국식 데이터 체계도 중국식으로 대체되었죠.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태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매일 오류를 일으키며 시민들의 일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을 느낀 총리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렸던 한글 시스템을 복원해야만 태국의 디지털 미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발언에 태국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동안 중국 기술로의 전환은 성공적이라고 선전해왔기 때문이죠. 과연 총리의 고백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태국이 한글을 버린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태국 방콕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 여정이 저를 이렇게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UN 산하 글로벌 디지털 포럼의 프로젝트 팀장이라는 타이틀이 어깨를 무겁게 했지만 그것보다 더 무거웠던 건 한국계 남편 민호의 말이었죠. 태국은 우리가 만든 디지털 언어 시스템을 다 버렸대. 들었어.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거리는 화려했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10년 전 한국은 태국에 한글 기반 교육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해요. 민호가 말하길 그 시스템은 특히 문맹률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 태국 정부는 최근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중단하고 중국 기술을 선택했다네요. 리사, 넌 언어 전문가잖아.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파악해봐. 민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고국의 기술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나 봐요. 호텔방에 짐을 풀면서 태국 정부 관계자와의 내일 미팅 자료를 다시 살펴봤죠.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였지만 저는 한글 시스템이 철수된 이유를 파헤치고 싶었어요. 그것이 왜 중요한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호기심은 더 커졌고 저는 태국의 디지털 교육 역사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글은 구조적으로 매우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태국 아이들의 학습 속도를 현저하게 높였다는 보고서들이 그것도 많이 나왔더군요. 그런데 왜 갑자기 철수하게 된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밤하늘은 별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도시의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내일의 미팅을 준비하며 머릿속으로 질문들을 정리했어요. 언어 하나가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언어를 버린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을 맞이하며 저는 예감했죠.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보고서 작성이 아닌 무언가 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하는 여정이 될 거라고요. 태국 디지털 경제부 건물은 현대적인 유리 외관으로 화려했어요. 프라팍 국장과의 면담은 오전 9시부터였습니다.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가방을 챙기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긴장한 듯 보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프라팍 국장이 미소와 함께 맞아주었어요. 앤더슨 팀장님, 방문 환영합니다. 저희 태국의 디지털 전환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적인 대화가 오가던 중 저는 조심스레 본론으로 들어갔죠. 한글 기반 교육 시스템이 철수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성과가 좋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순간 프라팍 국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어요. 중국어나 일본어가 더 고급스럽고 역사가 깊죠. 한글은 임시적 대안이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과연 언어에 고급과 저급이 있을까요? 민호가 자랑스러워하던 한글의 과학성과 배우기 쉬운 특성이 그저 임시 대안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그럼 기존 데이터는 어떻게 됐나요? 한글로 작성된 모든 자료들이요. 프라팍 국장은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하듯 손으로 쓸어내리며 대답했죠. 대부분 소실됐습니다. 변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10년간 쌓아온 교육 데이터, 민원 기록, 행정 자료가 그렇게 사라졌다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언어를 버린 순간 기록도 사라졌군요. 그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전환기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죠.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유엔에 보고해야 할 텐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되더군요. 바깥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운전기사에게 물었죠. 여기서 한글을 배운 적이 있나요? 그가 백미러로 저를 흘끗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몇 해 전까지요. 아주 쉬웠어요. 제 아이들도 배웠죠. 지금은 모두 잊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각과 기억을 담는 그릇인데 그 그릇을 깨뜨리면 담겨있던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데이터가 사라졌다는 말이 메아리 쳤어요. 다음 날 저는 교육청과 함께 방콕 외곽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 건물은 낡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저를 이끌고 교실들을 돌아다녔죠. 복도 벽에는 학생들의 그림과 글씨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교장 선생님이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 보여주었어요. 예전엔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썼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남았죠. 사진 속에는 아이들이 한글로 자신의 이름과 간단한 문장을 쓴 종이를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들이 배운 글자는 모두 사라졌다니 가슴이 아팠어요. 시스템이 바뀌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제가 물었죠. 교장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죠. 아이들 학습 기록이 모두 소실됐고 커리큘럼은 파편화됐어요. 교사들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교실로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중국어 앱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글자들은 아름다웠지만 아이들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한 선생님이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죠. 한글은 배우기 쉬웠어요. 아이들이 금방 익혔죠. 지금은 진도가 너무 느려요. 교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에 문득 떠올랐어요. 한글을 지운 도시, 이제 데이터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을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조심스레 과거 한글 시스템의 장점을 이야기했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도 털어놨죠. 특히 학습 데이터 소실로 인해 아이들 개인별 맞춤 교육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 아무도 이런 중대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죠?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한 나이 든 선생님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었죠. 학교를 떠나면서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슬퍼 보였어요. 언어 하나를 버리는 것이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죠. 세계는 알지 못했고 저조차도 남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 결심이 섰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요. 국립도서관과 공공기록청을 방문한 날, 저는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열람실에는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서 좌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사서에게 다가가 물었죠. 문제가 있나요? 시스템 오류입니다. 계속 그래요. 사서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글 기반 시스템에서 새 시스템으로 전환한 이후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깨진 문자와 오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직원들은 수작업으로 문서를 찾아주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얼마나 됐나요? 제가 물었어요. 거의 반년이 되어가요. 처음엔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사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시민 민원 시스템도 확인해 보았어요.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주택등록, 세금, 의료기록 등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데이터들이 오류를 일으키고 있었죠. 담당 공무원은 연신 사과했지만 문제 해결 방법은 없어 보였어요. 이전 시스템의 백업은 없나요? 제가 희망을 갖고 물었습니다. 일부는 있어요. 공무원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어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새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거든요. 아이러니였죠. 한글을 무시했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건 한글로 된 기록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마저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나 시스템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유엔 본부에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자국의 언어 정책으로 디지털 기록을 소실했다고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기술 전환 과정에 불가피한 손실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가능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기술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데이터의 공백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화적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니 방콕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태국의 디지털 하늘도 저렇게 붉게 타오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엔의 공공기록 복구 지원을 요청했고 제가 그 팀을 이끌게 된 겁니다. 사실 내심 놀랐죠. 여태까지 문제를 부인하던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니까요. 백업 데이터가 보관된 지하 서버실로 안내받았을 때 차가운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수백 대의 서버가 늘어서 있었고 깜빡이는 불빛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기술팀 책임자인 수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죠. 이쪽입니다. 앤더슨 박사님. 수린이 한쪽 구역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관된 백업 데이터 중 상당수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서버에 연결된 모니터로 파일들을 열어보니 한글 문자가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작은 감동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 드디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 전문가를 초청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제안했어요. 수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말하고 싶은 듯 망설이는 기색이었죠.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더 깊숙한 서버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접근 제한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린이 특별 카드키로 문을 열자 작은 서버실이 나타났죠. 이건 비상용 백업 서버입니다. 가장 중요한 국가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죠. 수린이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모두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모르고 있어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정부가 모르고 있죠? 전환 결정이 내려졌을 때 저희 기술팀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핵심 데이터만 따로 백업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이 데이터를 읽을 수 없어요. 수린의 눈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한글을 무시했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건 한글로 된 기록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태국의 미래가 그들이 버린 한글 속에 갇혀 있었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갑자기 한국 기술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나요? 수리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건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따로 말씀드리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남편 민호에게 전화했을 때 가슴이 먹먹했어요. 당신 나라의 글자가 이곳의 모든 기억을 담고 있어. 그런데 아무도 읽을 수 없어. 다음 날 수리는 저를 조용한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태국 정부가 한국 기술 배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특정 아시아 국가들의 로비와 외교 압박이 있었다는 거죠. 경제적 지원과 인프라 투자를 약속받았어요. 수린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한국 기술을 완전히 배제해야 했죠.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한 나라의 중요한 기술 정책을 외부 압력으로 바꾸다니.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수리는 쓴웃음을 지었죠. 국제 정치는 늘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더욱 취약하고요. 카페의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디지털 정보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모른 채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게 더 놀라운 점이에요. 수린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항의하거나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물러났죠. 하지만 떠나기 전 우리 기술자들에게 백업 시스템 구축 방법을 꼼꼼히 알려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이라도 데이터 일부를 복구할 희망이 있는 거고요. 저는 갑자기 남편 민호의 말이 생각났어요. 그가 종종 한국 사람들의 조용한 자존심에 대해 이야기했던 게요. 드러내지 않지만 깊은 자부심, 외치지 않지만 단단한 의지 같은 것들이요. 그날 오후 저는 태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비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다는 조건으로 그가 고백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우린 기술보다 관계를 택했지만 관계는 데이터를 지켜주지 않더군요.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디지털 자산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희생한 결과가 이렇게 돌아온 거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강한 비가 내렸어요. 우산이 없어 비에 흠뻑 젖고 말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으니까요. 저는 유엔 본부에 상세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특정 국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기술 선택에 있어 외부 압력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기반 시스템의 가치와 중요성도 강조했죠. 디지털 주권은 단순한 기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고서 결론에 적었어요. 그것은 한 국가의 미래와 시민들의 디지털 기억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유럽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 디지털 포럼에서 저는 태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큰 회의장은 각국 대표들로 가득 찼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제 발표가 특정 국가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기록 없는 발전은 없습니다. 제가 연단에 서서 말했어요. 그리고 태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데이터를 살리는 언어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글이었죠. 청중 속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특히 중국 대표단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의 생명줄이기도 해요. 태국에서 한글 시스템이 철수된 후 10년간의 교육 데이터, 공공기록, 시민정보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슬라이드에 태국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깨진 데이터, 접근 불가능한 파일들, 좌절한 시민들의 모습이 차례로 보여졌죠. 한글은 구조적으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배우기 쉽고 디지털 처리에도 효율적이에요. 그럼에도 정치적 이유로 이런 시스템을 포기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국가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도 비슷한 외부 압력을 받고 있었던 거죠. 미국과 유럽 대학 대표들은 한글 기반 기술 표준화 작업을 공동으로 제안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세계 언어 기술 포럼에서 한글 기반 디지털 기록 복원 팀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연단에서 마지막 발언을 할 때 저는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전했어요. 한글을 버렸던 도시들엔 기억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포럼이 끝난 후 한국 대표단의 박지성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감사의 미소가 띄어 있었죠. 앤더슨 박사님, 오늘 발표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저희 정부도 태국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침묵해왔어요. 하지만 박사님 덕분에 이제 공개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남편 민호가 자주 말했던 조용한 인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소리 높여 항의하지 않고 대신 실력으로 증명하는 방식을 택했던 거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어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그리고 그 언어를 개발한 민족의 품격이 이토록 깊을 수 있다니. 처음으로 제가 한국계 남편을 두었다는 사실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에게 전화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리사, 고마워. 우리 글자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줘서. 아니야, 내가 고마워해야 해. 제가 대답했죠. 당신 덕분에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브뤼셀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 별들이 마치 한글의 자음과 모음처럼 느껴졌어요.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지만 아름답고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리고 그 별들은 언젠가 다시 태국의 디지털 하늘을 밝힐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한 달 후, 저는 다시 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엔 한글 기반 디지털 기록 복원팀을 이끌고 왔습니다. 팀에는 한국 기술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사명감이 엿보였어요. 방콕 공항에 도착했을 때 태국 정부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프라팍 국장도 있었죠. 그의 얼굴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겸손해 보였어요. 앤더슨 박사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 청사에서 가진 회의에서 태국 측은 공식적으로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협력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어요. 그들은 데이터 복구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약속했죠. 흥미롭게도 한국 기술자들은 태국 측의 과거 행동에 대해 단 한마디의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일에만 집중했어요. 서버실에서 밤을 새우며 데이터 복구에 매달렸고 태국 기술자들에게 친절하게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죠. 한 주가 지나자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어요. 학생들의 학습 기록 중 약 절반이 복구되었고 공공 민원 데이터도 상당 부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국 뉴스에서는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시민들은 소셜미디어에 감사 메시지를 올리기 시작했죠. 기록을 살린 건 한마디도 떠들지 않았던 나라였다. 이 문장이 태국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공유되는 문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한글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고 온라인에서 한글 배우기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처음 방문했던 그 초등학교를 다시 찾았어요. 학생들이 제게 종이를 내밀었는데 거기에는 서툴지만 정성 어린 한글로 감사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죠.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이들이 다시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해요. 재미있다고 쉽다고 하네요. 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방콕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되살아난 데이터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죠. 곧 집에 갈게.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한글은 단지 언어가 아닌 기록과 기억,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가장 조용한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은 기술 선택이 단순한 효율성이나 정치적 고려를 넘어한 사회의 디지털 생명선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태국 사례는 전 세계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교훈이 되었어요.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국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글로 쓴 감사합니다를 떠올립니다. 언어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한 문화의 정신이자 지혜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준 이 경험을 통해 저 역시 한글의 가치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지운 도시에서 데이터가 사라졌지만 결국 그 도시는 한글을 통해 다시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최근 유럽 대륙에 예상치 못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서울행 비자를 신청하는 유럽 청년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인데요. 과거 산업혁명과 르네상스의 발상지였던 유럽인들이 이제는 동아시아의 한 나라에 푹 빠져버린 모습입니다. 옥스포드, 소르본, 민헨 출신의 수재들이 본국에 잘 다니던 직장을 과감히 그만두고 한국으로 향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 업계에서는 한국 스타트업에서의 단 12개월이 유럽 대기업에서의 60개월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퍼지고 있죠. 심지어 런던 명문대에 재학 중이던 한 여학생은 졸업을 유예하면서까지 서울의 인공지능 회사로 향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이 이 보수적인 유럽 젊은이들을 매료시켜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낯선 동양의 땅으로 향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들은 왜 그토록 한국행을 열망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혼돈의 런던 생활이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올리비아 윈터스, 친구들은 절 리비라고 부르죠. 21살 런던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사회학과 대학생입니다. 부모님은 전형적인 영국 중산층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머니는 바쁜 변호사로, 아버지는 열정적인 대학 교수로 일하시면서 저에게 늘 안정적인 삶이 최고다라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했고 항상 계획대로 움직이는 걸 편하게 느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이 모든 것이 너무 지겨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경로로 같은 대학교에 가고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같은 커피숍에서 같은 커피를 마시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회색빛 하늘마저 내 기분을 더 침울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항상 활기찬 친구 조이가 카페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만 봐도 뭔가 신나는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리비, 내가 너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한국에서 온 스타트업 대표야. 최민준이라고. 정말 멋진 사람이야.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조이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고? 왜 하필 한국 사람을 만나야 해? 지금 런던에서 투자자 미팅 중이래. 그 사람 진짜 대단해.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대. 한 번만 만나봐. 응. 솔직히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삼성, 현대 같은 큰 기업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고 직접적인 관심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조이의 끊임없는 설득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한 번만 만날게. 근데 불편하면 바로 나올 거야. 다음 날 저녁 런던 중심가의 한 레스토랑에서 최민준을 만났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 솔직히 좀 놀랐어요. 조이의 설명과는 달리 화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는 자신감 있게 걸어와 인사했습니다. 올리비아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최민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민준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스타트업이 개발 중인 기술과 그것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영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변화의 속도는 한국이 훨씬 빠르죠. 서울에서는 아이디어가 생기면 다음 날부터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너무 과장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영국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한다고요? 영국은 전통과 안정을 중요시하니까. 그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것 같은데.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리비아 씨가 한국에 한번 오시면 달라진 세계를 보실 거예요. 5G 기술, 인공지능, 로봇.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의 말이 과장일 수도 있지만 그의 열정과 자신감은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평소 현실적인 제가 잠시나마 다른 세계를 상상하게 만들었죠. 한국이 정말 그런 곳일까? 그날 이후 민준과의 만남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조이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만난 자리였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평소처럼 대학에 갔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강의 노트를 보면서도 민준이 말했던 한국의 빠른 변화와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죠. 문득 호기심이 생겨 쉬는 시간에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익숙한 기업들 외에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며칠 후 조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주말에 런던에서 열리는 한국 드라마 상영회에 같이 가자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어쩌면 이것이 한국 문화를 더 알아볼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조이의 열정적인 설득에 넘어가 티켓을 예매했어요. 상영회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영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섬세한 영상미와 감정을 자극하는 스토리에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드라마 속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화려한 네온 사인, 그리고 사람들의 패션까지 모든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지 않아? 상영회가 끝난 후 조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조이의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이 이해가 되었어요.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서 한국의 힘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준이었어요. 런던에서 열리는 아시아 테크 컨퍼런스에 참석하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면 같이 가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했고, 사실 사회학 전공자로서 다양한 문화와 기술의 상호작용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솔직히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컨퍼런스장에 도착하자 민준이 발표자 명단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단순한 참석자가 아니라 주요 연사였던 거죠. 그의 발표 주제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협력이었습니다. 무대 위 민준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욱 자신감 있고 열정적이었고 한국이 어떻게 단기간에 IT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유럽과 협력하기 좋은 시기인지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어려움을 디지털 혁신의 기회로 바꿨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지만 사람의 가능성을 믿었죠. 그리고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적용하고 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민준은 저를 여러 비즈니스 관계자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가의 사업가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그동안 유럽 중심의 환경에서만 살았던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 제안했어요. 다음 달에 한국에서 더 큰 컨퍼런스가 열려요. 올리비아 씨도 관심 있다면 한번 와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의 디지털 환경을 직접 경험해보면 분명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 아시아로의 여행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난 몇 주간 접한 한국의 모습들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고 단순히 민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세계, 빠르게 변화하는 곳에서 제 삶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어요. 이것이 평범했던 제 인생에 찾아온 작은 설렘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컨퍼런스에 대한 그의 제안 이후 하루하루가 달라졌어요. 평소 계획적인 성격이었던 저는 갑자기 한국행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수업은 평소처럼 들었지만 틈틈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인터넷으로 서울의 모습을 검색하고 한국 기업들의 뉴스를 확인했어요.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알던 것보다 한국이 훨씬 더 발전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대학 친구 소피아에게 한국 여행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한국? 그냥 K-팝이나 만드는 나라 아니야? 유럽이나 미국도 못 가봤는데 왜 하필 거기를 가려고 해? 소피아의 반응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이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어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소피아와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몇 주간 접한 한국에 대한 정보들이 제 시각을 바꿔놓았죠.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한국 컨퍼런스 참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어요. 리비, 아시아는 너무 멀고 위험해. 문화도 다르고. 왜 굳이 그런 먼 곳에 가려고 하니? 우리 대학 지인의 딸은 옥스퍼드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던데 너도 그쪽으로 알아보는 게 어떨까? 부모님의 반응이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아시아보다 유럽이나 미국으로의 진출이 더 일반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알게 된 한국의 모습은 부모님의 우려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라는 인상이 강했죠. 결국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단 2주만 가보는 걸로요. 대학교에 휴가 신청을 하고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조이는 제 결정에 너무 기뻐하며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들의 리스트를 길게 적어 보내주었어요. 출발 전날 밤,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잘하는 걸까? 너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닐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21살까지 항상 안전한 선택만 해왔으니 이번엔 조금 다른 길을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피곤했지만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자동화된 시스템, 깨끗한 시설, 효율적인 동선. 런던의 어느 공항보다 인상적이었죠. 민준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가 비행으로 지쳤을 것을 생각해 호텔로 바로 안내해 주었어요.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고층 아파트들, 밤이 되어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었다가 민준의 제안으로 저녁 식사를 위해 나갔습니다. 그는 저를 강남의 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으니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서울은 24시간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언제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죠. 그의 말처럼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카페는 여전히 손님들로 가득했으며 편의점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저녁 8시만 되어도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는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컨퍼런스가 열리는 코엑스로 향했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모든 곳에서 와이파이가 잘 터진다는 점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죠. 런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컨퍼런스장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봇이 안내를 도와주고 증강현실 기술로 제품을 소개하는 부스들, 실시간 번역 서비스. 마치 영화 속 미래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회학 전공자로서 이런 기술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한국 기업가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글로벌 시장을 향한 야심찬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어떤 접근법이 좋을까요? 유럽 소비자들은 어떤 디자인을 선호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며 처음으로 제 배경과 지식이 가치 있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머나먼 아시아의 어느 곳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미래를 보여주는 창문 같았어요. 제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는 뭔가 다른 가능성이 보였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서울에서의 마지막 이틀이 남았습니다. 민주는 바쁜 일정 중에도 짬을 내어 저를 서울 곳곳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첨단 기술의 강남부터 전통이 살아있는 북촌 한옥마을까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600년 된 고궁 바로 옆에 최첨단 빌딩이 있는 광경은 런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마지막 날, 민준이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올리비아 씨, 우리 회사에서 인턴십을 해보지 않을래요? 한 달만이라도 좋으니 직접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를 경험해볼 기회예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달. 런던에 돌아가 남은 학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지만 동시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조금 생각해볼게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에요. 한국에서의 2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여행이 단순한 컨퍼런스 참석을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빠른 변화와 발전 속도,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저를 자극했습니다. 대학으로 복귀한 첫날, 지도교수인 윌슨 교수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올리비아, 한국은 어땠니? 뭐 특별한 것이라도 있었니? 윌슨 교수의 어조에는 약간의 의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출장을 신청했을 때부터 그는 의아해했었죠. 왜 아시아까지 가는 거야?
유럽 문화 연구에 집중하는 게 너에게 더 유리할 텐데.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어요. 특히 디지털 기술 분야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구조와 혁신 문화를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에 윌슨 교수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올리비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우리는 유럽 중심의 사회학 연구에 특화된 학과야. 아시아는 너무 멀고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그쪽 연구는 너에게 맞지 않아. 그의 반응이 실망스러웠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런던의 많은 학자들이 전통적인 연구 영역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들은 분명 새로운 사회학적 통찰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이와 만나 한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경험을 공유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가 런던에서의 수년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리비, 넌 정말 변했어. 눈빛이 달라졌어. 조이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본 한국의 기술 트렌드를 주제로 논문을 써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놀라운 제안을 해왔어요. 올리비아 씨의 사회학적 관점이 저희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서울지사에서 3개월 정도 인턴십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데 올리비아 씨 같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개월이라니. 흥분과 설렘이 먼저 느껴졌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곧 머릿속을 채웠죠. 학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부모님은 어떻게 설득할까? 집은? 다음날 용기를 내어 윌슨 교수에게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3개월간 일하며 글로벌 디지털 문화를 연구하고 그 경험을 논문으로 제출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예상대로 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올리비아, 너 정신이 들어있니? 안정적인 학업 과정을 두고 왜 그런 모험을 하려고 해? 게다가 내 연구 주제와도 맞지 않잖아. 윌슨 교수의 반대는 당연했습니다. 평소 안정을 추구하던 제가 갑자기 낯선 나라로 떠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은 제 결심을 더 확고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너무 강렬해서 그냥 잊고 지나갈 수 없었죠.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 제안을 받았다고 말씀드리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인 학업을 두고 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하느냐고. 어머니는 한국이 너무 멀고 문화도 다르다며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하셨죠. 부모님의 걱정은 이해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나이 들어 만약 그때 도전했더라면이라는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휴학 신청을 내고 3개월간 한국 인턴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제 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기숙사 방을 정리하고 필요한 짐을 꾸리는 일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조이는 제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고 한국어 기초 표현들을 몇 가지 가르쳐 주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하셨지만 제 확고한 의지를 보시곤 마지못해 동의하셨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민준의 회사는 정말 괜찮은 곳일까?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 최선을 다해 걸어가기로 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 민준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몇 주 만에 보는 그는 더 멋있어진 듯 했죠. 그는 회사에서 준비한 원룸 아파트로 저를 안내해 주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었어요. 모든 것이 자동화된 스마트홈 시스템에 깜짝 놀랐습니다. 음성으로 조명과 온도를 조절하고 냉장고가 자동으로 식품 재고를 관리해주는 기능까지 있었죠. 런던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나 누릴 수 있는 기술이 여기서는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테크웨이브라는 이름의 이 스타트업은 인공지능 기반 마케팅 솔루션을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회의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아이디어가 나오면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정 과정이 너무 신속해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죠. 언어 장벽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영어를 할 수 있었지만 중요한 회의에서는 한국어가 주로 사용되었어요.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동료들이 친절하게 통역해 주었고 저도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런던에서는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고 정시 퇴근이 일반적이었는데 여기서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들의 열정과 헌신에 점차 감화되었어요. 민중과 팀원들의 노력을 보며 저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런던에서는 새로운 기술 도입에 신중했지만 한국의 테크웨이브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어요.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자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 낯설면 점차 익숙함으로 바뀌어 갔어요. 출퇴근길에 들르는 카페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간단한 한국어로 주문도 할 수 있게 되었죠.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바쁘지만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테크웨이브에서 업무도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담당한 유럽 시장 진출 전략이 경영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런던 대학에서는 제 의견이 종종 무시되었는데 여기서는 진지하게 검토되고 실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으로 제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 프로젝트 중 하나가 중요한 마감 시간을 앞두고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영국 파트너와의 소통 오류로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진 상황이었어요. 영국 파트너사는 의사결정이 늦고 서류 작업을 중시하는 반면 테크웨이브는 빠른 결정과 실행을 원했죠. 양측의 비즈니스 문화 차이가 충돌한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나섰어요. 영국의 비즈니스 관행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양쪽을 조율하고 대안을 마련했어요. 결국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감일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회사 내 제 위치가 달라졌어요.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민준도 제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는 제가 보여준 문제 해결 능력과 끈기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민준의 제안으로 한국의 여러 곳을 방문했어요. 화려한 서울 도심뿐 아니라 전통 사찰과 시골 마을도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경주 여행이었어요. 천년 역사의 유적들 사이를 걸으며 한국이 어떻게 과거의 영광에서 현재의 발전까지 이어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중과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였지만 점차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쌓여갔습니다. 그의 진지함과 열정, 그리고 때로는 엉뚱한 유머 감각까지 좋아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기로 했습니다. 이제 인턴십 기간의 절반이 지났어요. 한국과 테크웨이브는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을 넘어 제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인턴십이 2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윌슨 교수가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제가 수강하던 학과에서 중요한 커리큘럼 변경이 있었고 만약 다음 학기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졸업이 한 학기 이상 미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복학을 종용하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3개월 후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선택을 강요받은 것 같았으니까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민준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크웨이브의 대표와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테크웨이브의 영국 지사를 런던에 설립할 계획인데 제가 그곳의 문화 브릿지 역할을 맡아줄 수 있겠냐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 학업을 마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큰 기회가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한국 기업의 영국 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큰 책임이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학업을 마치는 것이 합리적일지 아니면 이 도전적인 기회를 잡아야 할까? 부모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해 주시겠지만 고향으로 돌아오길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고민 끝에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죠. 그날 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민준은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안정적인 대기업을 떠나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도전했다고 했습니다. 올리비아, 넌 여기를 떠나도 내가 찾고 싶은 삶을 찾을 수 있을까? 한국이 아니더라도 이곳에서 배운 게 널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줄 거야. 그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한국을 방문하신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이것이 부모님께 한국을 직접 보여드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두 분의 표정에서 걱정이 읽혔어요. 조이에게 제가 한국에 정착할 계획이라는 소문을 듣고 말리러 오신 것 같았죠. 하지만 서울의 모습, 제가 다니는 회사,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이룬 성과들을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믿었어요. 첫날은 서울 도심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그리고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에 놀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기술에 관심이 많으셔서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낯선 음식과 언어에 불편해하셨지만 현지인들의 친절함에 점차 마음을 여셨어요. 다음 날은 제가 다니는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민준이 직접 회사를 소개하고 제가 맡은 프로젝트와 성과를 설명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으로 제 직업적 역량을 제대로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동료들이 저를 존중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은 부모님을 고급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한국 전통 음식에 부모님은 조금 망설이셨지만 그의 친절한 설명과 배려에 곧 즐겁게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 중 아버지가 민준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하필 그의 딸을 런던 지사 문화 브릿지로 생각하는지 물으셨죠. 민준의 대답은 간결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영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 기업의 문화를 빠르게 수용한 능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리더십이 회사의 영국 진출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부모님과 함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변을 걸었어요. 밤하늘 아래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아 말리러 왔지만 이곳에서의 내 모습을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동의하셨습니다.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부모님이 떠나신 후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저만의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회사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런던 지사를 맡아 한국과 영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양쪽의 좋은 점을 결합해 보고 싶었어요. 결정을 내리자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남은 한 달간의 인턴십 동안 런던 지사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떤 지역에 오피스를 열지, 어떤 인재를 영입할지,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수립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한국에서 배운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배우는 접근법을 따르기로 했어요. 마지막 주에 회사에서는 제게 환송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모여 응원의 말을 전해주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낯설기만 했던 이들이 이제는 소중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준비했는데 서툰 발음에도 모두가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날 민준이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더 깊은 무언가로 발전해 있었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는 곧 런던으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선물을 건넸는데 열어보니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펜던트였어요.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익숙한 고향의 풍경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내면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2달 후 테크웨이브 런던 지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런던 중심가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큰 꿈을 품고 있었어요. 지사 오픈 당일 조이와 몇몇 친구들이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윌슨 교수도 나타났어요. 그는 제 용기에 감명받았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런던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기술 기업의 진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곧 여러 협력 제안이 들어왔어요. 지사 오픈 일주일 후 민주는 약속대로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그와 함께 영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둘러보며 이번에는 제가 가이드 역할을 했어요. 두 나라의 다른 점도 많았지만 서로에게서 배울 점도 많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느 저녁 런던의 테임즈 강변을 걷다가 민준이 갑자기 멈춰서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도 분명히 보였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테크웨이브 런던 지사는 영국을 넘어 프랑스와 독일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저는 대학 과정도 마무리하면서 회사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민준과 저는 서울과 런던을 오가며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있어요. 요즘도 사무실 창문 너머로 런던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가끔은 안전한 선택보다 모험을 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모험이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요. 이것이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기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